안녕하세요. 취향 저격 학습 너싱 아카데미 무조건 합격하는 간호조무사 강사 유희선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줌 수업을 하던 도중 같이 진행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해도나 참여도가 만나서 교육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추가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호강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수험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업준비생 또는 제2의 직장을 얻고자 하시는 간호조무사 도전하시는 학생분과 진도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반복학습 또는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진도와 함께 맞춰서 하나하나 영상 제작할 테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하는 과목과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보시면 국가고시 키워드부터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으며 또 앞으로 이런 동향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중요하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보고 하면 우리가 수업하는 데 더 집중이 되기도 하고요. 키워드를 알고 가면요. 공부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이죠. 최근에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으며 그래서 현재 2021년도하고 2021년도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상반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환경 처음 시작하는 환자가 입원을 해서 또는 환자가 한 병동에 있다가 다른 과로 전과를 하면서 이동했을 시 또는 그 환자분이 퇴원했을 시 어떤 병원 환경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원이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건 바로 기초간호학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초간호학은 주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인데다가 실제 기초간호학 문제에도 출제가 되지만 실제 실기 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실기를 했을 때 이 기초간호학의 지식들이 실무에 또는 실기에 집중이 돼서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간호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은 또 실기에서도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짧게 20분 단위로 하겠는데 1번 병원 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전한 환경을 우리 의료인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보호자 및 환자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안전한 환경에 대한 병실관리 시험 문제가 꾸준히 나왔었고요. 2022년도 상반기까지 빠지지 않고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시 대피 방법이 나왔네요. 화재시 대피 방법 2021년도 상반기 입원 환자 간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에는 물품관리, 낙상, 퇴원 환자 관리가 나왔고 올 초에는 물품관리 방법과 전동 환자, 즉 트랜스퍼, 다른 병실로 이동했을 때의 물품에 대해서 간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입원, 퇴원, 전동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병원 환경 부분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간호 기록지에 관한 건데요. 기록과 보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최근 작년 올해에는 올해 간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사소통
환자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예시를 주고 이랬을 때 적절한 대화법으로 고르세요. 이래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개방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환자가 이렇게 호소하셨을 때, 하였을 때 우리 간호사 전무사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 적절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올해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 가장 기본이 되면서 성인간호학에도 중점이 되고 실기에도 반드시 나오는, 그래서 기초간호학에서도 문제가 꼭 이렇게 2개씩 꼭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기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2개에서 한 3개 정도, 100문제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 문제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이 4가지의 정의 및 방법, 정상 수치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며, 여기를 조금만 잘 염두에서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성인간호 또는 응급간호, 그리고 어떤 처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탈 사인, 어떻게 보면 기초간호학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도 중요합니다. 5번째, 신체검진, 어떤 검진을 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시험이 쭉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체 사정이라고 하듯이 환자들을 대했을 때 어떤 부분을 사정을 해야 되는지 각 장기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임상검사 간호.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어떤 검사, 다양한 검사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 또 특수검사, 이런 부분 보시면 2021년도에 MRI에 대해서 나왔고요. 요추천자,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환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흉광천자, 천자는 자꾸 나옵니다. 저희 임상검사 간호 우리 교과서에는 요추천자, 흉광천자, 그리고 복부천자, 요 3가지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죠. 2022년도 상반기 복부천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022년도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복부천자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흉광하고 요추천자, 이 천자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니 이 3개를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부, 위장관 조영술의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객단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널싱 아카데미 기본 간호 실무 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과목에 병원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기록과 보고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번 첫 시간에는 병원의 환경,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주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며, 응급 화재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병원에는 어떤 물품이나 병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병실 또는 환자 처치를 위한 병원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병원 환경, 첫 번째 간호 과목은 기본 간호 실무입니다. 제가 하는 교과서는 교과서 3에서 1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 키워드를 보시면요. 2번, 전동, 퇴원, 낙상, 화재, 물품관리, 병실관리, 크레이들. 2번, 전동, 퇴원, 이 3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화재나 낙상, 출제율이 좋습니다. 둘 중 하나. 물품관리 또는 병실 환경과 물품관리를 합쳐서 하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예상됩니다. 병원과 환경, 입원 환자를 보면요. 우리가 환자가 처음 보호자와 함께 입원을 했을 때 환자병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환자를 맞아들여 지정된 병실을 안내하는 것이 저희 의료인의 일이죠. 그리고 환자의 입원을 담당 의사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에 환의를 입혀주고 의사가 환자 상태 관찰, 병력, 건강력에 대한 입력 기록지를 작성하는 거죠. 자, 환자에게 우리 조무사님들은 병원 규칙과 병동 규칙을 알려주죠. 그래서 구조라든가 면회, 식사, 회진 시간, 전화하는 방법, 호출기 이런 등등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환자 상태 관찰 및 기본적으로 체중, 신장,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바이탈 사인 같은 경우는 거의 입원, 퇴원, 전동 어떤 분야에서도 필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중에는 입원 환자에 관련된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좀 재밌는 시험 문제인데요. 귀중품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틀니를 포함해서. 귀중품은 보호자가 책임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간호사실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가 가지고 온 약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시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병원에서 처치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또 그게 검사에 맞는 기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병원에 1차 병원, 2차 병원 이런 데서 기존에 드시던 약물하고 혼용되면 안 됩니다. 중복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져오시거든요. 병원에. 과거에 드시던 약을 봉지티다 가져오셔요. 그래서 한 달치면 한 달치를 다 들고 오시는데 저희가 참고는 하되 실제 입원 진행 중인 퇴원이 아니고 입원 진행 중인 환자에게 그 약을 같이 중복해서 투약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기존에 가져온 약품은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 의사에게 내원할 때 기존에 드시던 약을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은 웬만하면 따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보호자 편에 돌려보내는 것도 맞습니다. 전동입니다. 트랜스퍼. 의사의 지시에 의해 다른 병동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응급실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내 과에 있다가 어떤 수술을 위해서 외과 병동으로 이동을 했을 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전동. 병실을 옮기는 의미죠. 자, 옮겨갈 병동에 연락을 하고요. 전동된 사유, 절차, 변경되는 병동 위치와 병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조무사님들의 의무죠. 환자와 관련된 기록, 투약 기록지, 약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 나왔기도 했어요. 약. 대부분 나이트 근무 때 그 다음날 드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약, 하루의 약을 전부 다 체크하고 이 아침 대입번 간호사들이 그거를 전부 다 일제히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약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고 간호사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애매한 아주 중간에 약을 아직 먹지 못했는데 받았던 약이 있다던가 아니면 플루이드 특히 수액제제 같은 경우가 아직 아침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교체를 해야 되는 수액이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챙겨서 전동 가는 병실에 보내줘야 되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개인용품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아직 드시지 못한 약과 개인용품 또 아직 투약이 안 된 플루이드, 수액을 다 챙겨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간 시간, 당시 환자 상태, 부착된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올해 시험이 나왔어요. 전동에 관한. 전동 후 각 병실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휠체어라든가 수액을 거는 폴대라든가 산소 탱크, 보조기구, 인퓨전 펌프 같은 거, EKG 모니터링 같은 거. 실제로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모든 기구를 부착하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병실에서 인계를 하고 각 병동에 맞는 그 기구를 설치를 해주고 기존에 전동 전에 본래 있던 병동에 반드시 이런 휠체어 폴대, 산소탱크, 보조기구, 아까 말씀드린 펌프라든가 인퓨전 펌프, EKG 모니터링, 엠브백 이런 것들은 다시 원래 있는 병동에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대학병원 응급실
출근하자마자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카운팅이었거든요. 탱크가 몇 개 있는지, 휠체어가 몇 개 있는지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했고 다시 재고 관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어차피 병동에 있는 것이 결국은 병원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동할 때는 그 병동에 있던 물품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것이 또 우리 에드너스 때 의무이기도 합니다. 퇴원 수속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퇴원 명령이 나면 퇴원 수속을 하도록 하는데요. 퇴원은 음식 섭취, 운동, 투약, 외래약이죠. 그리고 치료에 관한 것은 가르쳐줍니다. 이미 업무과에서 수속을 다 마치고 온 상태라서 약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시마다 먹을 약이 있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이렇게 루틴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약을 반드시 가르쳐드리고 크게 글씨가 너무 작다면 크게 표기를 따로 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 심혈관 내과 질환 환자들 NTG,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설화에 혈관 확장을 위해서 드시는 이런 응급약물 같은 거, 또 당뇨 환자나 이렇게 순간순간 쓰는 PRN 약이라고 그러죠. 필요시마다 쓰는 약.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하는 거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지품을 챙겨주고 귀중품은 반드시 서명을 받습니다. 퇴원 준비되면 휠체어에 태워 문 밖에 바래다 주고요. 퇴원 후 병동 방문 날짜를 알려줍니다. 추후 간호죠. 외래 이번 수속 이제 퇴원 수속을 하고 나면 이미 우리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와요. 그래서 그 퇴원 수속지에 보시면 그 과의 담당 교수님이 외래 날짜를 잡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래 날짜 언제인지 또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일이 생기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간단한 사항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젊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나이가 있거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지시 없이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 퇴원 양식에 맞춰서 내가 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퇴원을 하겠다. 퇴원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거죠. 분명히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퇴원을 말렸으나 의사의 오더 없이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걸 저희 나라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 지시가 없이 가셨을 때는 반드시 특별 퇴원 양식을 대부분 보호자한테 서명을 받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인간호를 다 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 보호자가 항상 동반한 상태에서 어떤 서명이든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원 수속도 그렇고 퇴원 수속도 그렇고. 그래서 보호자를 통해서 퇴원 양식에 꼭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받은 양식은 반드시 간호기록지에 채팅도 하고요. 그리고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원 환경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편안한 환경 조성이죠. 우리 나이팅게일, 우리 간호학, 널싱, 이분 나이팅게일의 어떤 업적은 대단하죠. 나이팅게일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팅게일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환경, 이 간호를 하는 사람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환경의 수준에 따라 환자의 질병 상태, 악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환경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 상황, 지금 전쟁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 사망률은 높아지겠죠. 같은 출혈, 같은 사장사가 나타나도 그 환자를 받아들여지는 그 시설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사망률도 달라지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훨씬 사망률이 더 높을 거고요. 더 좋은 환경과 더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속에서는 훨씬 더 환자의 치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는 온도, 병원의 온도죠. 병실의 온도, 습도, 벽지 색깔, 광선, 소음 방지, 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왔습니다. 온도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인실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씨를 얘기하고 있고요. 침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는 18도씨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습도 같은 경우는 인체에 적합한 습도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호흡기 질환, 호흡기 계통, 호흡기 대가 같은 경우 이렇게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가래가 잘 뱉어내지 못하는 쪽은 좀 습해야지 이 코 점막으로부터 이 분비물이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 질병에는 비교적 높은 습도를 조금 유지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40에서 60%보다는 조금 더 높은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이 가습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가습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병원 환경 조성에서 병원의 벽지 색깔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색 또는 연녹색을 많이 쓰고 있고요. 검은색이나 이런 자극적인 색깔을 쓰지 않죠. 그래서 안위감을 증진시키는 색상을 쓴다.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선 같은 경우는 적절한 햇빛이 필요하고요. 직사광선은 피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눈 수술 환자는 병실을 환하게 유지한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눈 수술 환자는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병실을 어둡게 유지합니다. 야간엔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명을 피하시고요. 항상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간접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환자분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요. 어지럽거나 또는 갑자기 일어남에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낙상,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가장 간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낙상입니다. 낙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가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음 방지가 있어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요. 침대 바퀴는 고무 재질로 해서 윤활제를 또 사용해가지고 우리 바퀴 삑삑 소리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30dB 정도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환기가 있습니다. 실내의 공기와 실외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환기는 참 요즘 코로나 저 격리 다 끝났고 우리 가족들이 전체 다 걸렸는데요. 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내 환기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상쾌한 바람을 쐬면 어때요? 정말 느끼죠. 우리 이 폐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 바람을 닿지 않도록 하면서 밖에 시원한 우리 깨끗한 환기 해주면 훨씬 병동의 어떤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공기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크린이나 다른 것으로 환자를 보호하면서 직접 바람이 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도 문항으로 나온다 그러면 환자에게 직접 바람을 쐬게 해준다. 이런 거는 잘못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바람을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실 환경 조성에는 거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쐬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가장 옳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다 복합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1번 소독제와 내복약을 같은 사람에 보관한다. 같은 사람 안 되죠. 자, 2번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를 감아 계속 사용한다. 바로 신고해야죠. 신고하고 바로 이런 것들은 관리실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교환을 빨리 해줘야 되죠. 3번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혼합하여 수거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이게 이제 나중에 멸균이나 감염관리 쪽에서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번 산소요법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맞는 답이죠. 산소가 있을 시 정전기가 일어나면 어때요? 또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바닥 청소는 오염된 구역에서 깨끗한 구역 순으로 한다. 바닥 청소는요. 깨끗한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을 먼저 하면 깨끗한 쪽으로 계속 이게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전한 병원 환경 중에 빗질을 하지 않죠. 병원에서 이렇게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진이라든가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 호흡기 쪽으로 나타나는 이 균들이 자꾸 퍼지지 않게 하려면 빗질로 빗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레나 이렇게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하죠. 실제 병원에서 바닥을 이렇게 우리 지하 주차장 청소하듯이 그렇게 청소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환자를 많이 좀 대피를 시켜놓고 해요. 없는 이게 병실이 비어있는 쪽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대청소를 하기가 병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게 자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병원 사고 예방, 낙상과 화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상 사고 예방, 수면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또 보호자를 깨워서 가지 않고 혼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밤에 어두워서 이렇게 다칠 거를 예비해서 아까 앞쪽에 우리 조명 쪽에서 간접 조명을 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병실 안내 시 콜벨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이동 시 필요하면 휠체어나 이동 침대를 제공하죠. 이번 처음 며칠간은 특히 야간 낙상에 주의한다. 낙상 조심해야 됩니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을 이용 시 난간을 잡도록 하고 화장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슬리퍼 및 매트를 깔아주고 혼돈 환자, 스투퍼입니다. 혼돈 환자.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럼 흔들흔들 하셔요. 그런 분들 불안정한 환자의 경우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사이드 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의 의무 태반입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들의 과실로 보는 것은 바로 낙상입니다. 낙상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침상 난간, 침대 옆에 이렇게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관리한다. 바닥에 뭔가 물기가 오염물, 분비물이 떨어졌을 때 즉시 닦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낙상,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처리해놨으면요, 이렇게 노란색 그쪽을 가지 못하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미끄럼 주의 같은 이렇게 팻말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보수공사 했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자, 화재 시 사고입니다. 화재 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화재 시 여기 보시면 누구 먼저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탁 생각하면 되게 아픈 사람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는 화재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최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원객, 가장 멀쩡하신 분, 가장 건강한 내원객부터 보내고요. 그다음에 거동 환자,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부터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경증 환자, 그 다음에 중증 환자,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이 탈출을 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화재 난 것을 알리고요. 병원 내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1순위로 대피시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왜 사용하지 않죠? 엘리베이터는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굴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길이 많이 치솟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요. 멈추면 제2차 사고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을 닫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방화문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건축법에서 적용이 됐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입구가 없죠. 요즘은 다 방화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몇 개 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화재 대비해서 평소에 사용할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어쨌든 화재를 위해서 연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닫습니다.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는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 좀 좋죠. 문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문 손잡이가 뜨겁다는 소리는 그 밖에 내가 있는 곳 문 너머에 이미 불이 가까이 있다는 소리니까 반드시
큰 화재가 난 것으로 간주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열지 않습니다.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한다. 그 맞는 말이죠. 바람을 등져야죠. 자,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젖은 수건,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호흡에 의한 질식사를 막을 수 있어요.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환자부터 먼저 옵니다. 중복되죠. 자, 일단 병실 관리와 기구, 병실 의료 물품에 대한 겁니다. 병실 간호사실은 항상 싱크대는 소독액을 사용하여 솔로 닦고 그 외의 곳은 매일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주사실, 처치실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2번, 고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요. 장시간 열에 접촉하면 하거나 차게 하면 고무가 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무장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그리고 기름, 알칼리 또는 산성, 비누, 햇빛에 약함으로 주의해야 되고요. 고무포는 둥근 막대기에 걸어두어 꺾이지 않도록 완전히 말려서 둔다. 꺾이면 거기가 그 부분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상하죠. 자, 병원 기구 종류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침대 시험에 딱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병원 환경조성이나 실습을 가셨을 때 또는 앞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 이런 게 있구나. 병원에는 이런 물품들이 있구나. 요 정도. 그래서 보시면 침대에 있고요. 침요. 욕창 예방 침대라 해서 변압 공기 침대. 그래서 에그 크레이트 침대 해서 우리 그 달걀판처럼 생겼습니다. 에어 매트리스 같은 거고요. 침상옆 탁자, 발 지지대, 조카수죠. 족저 굴곡. 우리 너무 누워 계시면 이 발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데 여기 아래로 계속 중력에 의해서 처집니다. 그래서 발에 기형이 오는 거죠. 그 족저 굴곡, 풋드롭이랍니다. 풋드롭을 예방하기 위한 발 지지대가 있고요. 침상단간 중요합니다. 이동 침대에 부착되어 있고요. 모든 침대에 붙어 있습니다. 낙상 방지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구 이름이죠. 침상난간. 사이드 레일이라고 합니다. 크레들이라고 하는 것은 위침구가 환자한테 닿지 않도록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주는 철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뼈대. 정맥주사 시 정맥주사용 걸대. 주시용이라고 해요. 정맥주사용 걸대입니다. 폴대, 폴이라고 합니다. IV 폴. 수액 또는 경관영양, 위경양액이죠. 그 백들을 걸어놓는, 플루이드를 걸어놓는 기구입니다. 환자들이 그거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9번째, 호출기. 환자가 도움 요청 시 사용하는 벨이 전부 다 베드, 침대, 머리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네요. 병원 기구관리 사항인데요. 보시면 단백질. 대부분 분비물이 단백질, 우리 드레싱 세트라든가 도구에 단백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농이라든가 피라든가 점액들이 나오는데 이 묻어있는 단백질은 찬물에 헹굽니다. 더운 물에 먼저 굽기 때문에 더운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찬물에 헹군다. 그 다음에 더운 물 비눗물을 수 있습니다.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아침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굽니다. 멸균 소균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주사바늘 사용에는 찔릴 위험이 있으므로 캡을 씌우지 않는다. 이건 일반인도 많이 하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나 에리안 기구의 파손 등을 즉시 처리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자, 그리고 기구에 피나 분비물이 묻어있으면 찬물로 헹구고 더운 비눗물을 씻는다. 하가 1번과重복됩니다. 주사기에 달라붙은 응열은 과산화수소에 담가두면 피가 잘 빠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곡바는 뜨거운 물에 넣어 소독 후 완전히 물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 곡바는 이제 다시 소독하러 중앙공급실에 가기도 합니다. 이 폐기물은 각 지침에 따라 분류해버린다. 소독한 날짜가 최근인 것일수록 뒤쪽에 보관한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독한 날짜가 최근의 것은 드레시 세트가 소독돼서 왔다 그러면 그 라벨이 소독을 하고 나면 라벨에 날짜가 적어져 있거든요. 유효기간입니다. 그럼 그 날짜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소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그래서 최근일 것일수록 뒤로 넣고 좀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품 관리 시 낭비를 억제하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병원에 있는 물품도 다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계속 이렇게 쟁여두는 것은 우리 병원 의료인으로서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품 관리 시 낭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쌓아놓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마다 이런 필요한 드레싱 세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CPR, 응급구조, 응급 상황에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뭐 천자, 아까 복수 천자에 관한 것도 많이 있고. 그 대신 일반 내과 병동에서는 내과에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뭐 흉부외과면 흉부외과, 뭐 신경과면 신경과. 아마 감염내과 병동 같은 경우는 드레싱 세트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정형외과도 마찬가지로 드레싱 세트가 가장 많이 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호흡기내과 같은 경우는 이 흉곽 쪽, 가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그래서 각각 과에 맞는 재고의 개수가 다 각자 분배가 돼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위주로 많이 비치를 하게 돼 있고요. 뭐 필요하면 우리 왔다 갔다 이 병동에서 이렇게 더 추가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재고 관리도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가장 먼저 우리 이 대기범 간호사들은 물품 관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구 몇 개. 그 안에도 이렇게 드레싱 세트가 몇 개 있는지 대략 다 알아야 되고요. 응급약물은 또 얼마나 많이 비치가 돼 있는지 그 개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수를 다 재고로 다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맞춰서 다 딱딱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를 둘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그 재고에 맞춰서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량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의 병동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급실은 가장 많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공급실이라든가 뭐 약국이라든가 응급 약국은 일반 내원객들 약국 병동은 따로 있고요. 응급약물 쪽 주는 병동이 또 약국이 따로 비치가 돼 있어서 응급 원무과가 따로 있듯이 일하기에는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실 같은 경우도 가장 우선시 해주는 것이 응급실이어서 저는 그때 뭐 이런 물품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응급실이라는 곳은 전과가 오잖아요. 모든 과가 이과 저과 한 3개에서 중복되면 한 4개 과 정도 먼저 보다가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과에서 전과를 해가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 된 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퇴원을 시키고 이제 자기 지정과가 협진을. 그래서 3차 병원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죠. 협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기후관리 사항이었고요. 올 2022년도 3월에 조공사 국가고시에서 물품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를 비축해둔다. 제가 재고를 비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2번 물품 파손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맞는 답입니다. 3번 멸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사용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안 되죠. 그럼 바로 중앙공급실에 다시 소독을 재의뢰해야 됩니다. 4번 포장이 찢어진 멸균 물품은 다시 밀봉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맞지 않죠. 5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관장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 배치한다.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과 쓰는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요약 정리하는 부분에 또 우리 교육할 때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참고로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5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은 보관장 뒤쪽이 아니고 앞에 유효기간이 짧은 것부터 써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유효기간 짧은 것부터 먹어야지. 우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자, 병원과 환경, 우리 침상 만들기, 침상 보조기구까지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시간 없고 너무 이제 조금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설정 부분에 가시면 재생 속도를 빨리 2배속까지 2배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좀 빨리빨리 지루한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 좀 빨리 넘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침상 만들기. 침상은 저렇게 윗 혼이불, 담요, 침대보 저런 식으로 생겼고요. 병원에 한번 누구나 다 가셨으니까 대부분 우리 병원에서 쓰는 담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우리 벽지도 저렇게 색깔을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색의 면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담요 정도 쓰고 있고요. 좀 오한이 심하거나 너무 추위를 타시는 분은 담요 2개 이렇게 드리고 있고 담요 전쟁도 많이 해요. 저희가 담요 전쟁. 이때 보시면 침뇨 순서 봅시다. 침뇨 및 혼이불, 고무포, 반 혼이불, 윗 혼이불, 담요, 침상포입니다. 순서가. 고무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고무포는 수술 환자라든가 드레싱을 한다든가 뭔가 분비물이 흐르는 분들을 이렇게 고무포를 침대 가운데다 놓는 거거든요. 대신 침뇨를 깔고 침대뇨는 요는 뭐 매트리스라 보시면 돼요. 매트리스 커버 그 위에다 밑 혼이불 깔고 그 위에 고무포 그 다음에 반 혼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 혼이불 위에. 그래서 고무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깨부터 무릎까지 충분히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레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기구죠. 내 몸 위에 이렇게 붕 뜨게 이불이 닿지 않게끔 붕 이렇게 풍선처럼 만들어주는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주는 크레들의 위치는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이불이 되는 윗혼이불 이 사이에 위치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상의 종류 중에는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보시면 빈 침상, 개방 침상, 사용 중 침상, 수술 후 환자 침상, 크레들 침상, 골절 환자 침상이 있습니다. 빈 침상은 뭐냐면 다 태어나고요. 그냥 없는 병실이 깨끗이 치워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입원 환자가 들어오는 침상을 빈 침상이랍니다. 개방 침상은 뭐냐면 환자가 잠깐 엑스레이 찍으러 간 거야. 그때 오픈되어 있는 침상을 개방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사용 중 침상은요. 사용 중이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있긴 있는데 거동을 못하는 무의식 환자입니다. 무의식이나 환자가 누워 와상 환자죠. 이거 오타가 많이 났는데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들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를 요를 갈아줬을 때는 무슨 침상 준비냐? 사용 중 침상 준비다 라고 됩니다. 반드시 이때는 사이드레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드레일을 꼭 올려주고 낙상이 되지 않게. 그리고 수술 후 환자 침상은 수술 후에 환자들이 통을 이렇게 뭔가 뭐 해모박이라 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물 주머니도 차고 오고요. 어떤 이런 드리칭 해가지고 전부 다 소독했기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전부 다 뭔가 묻어있죠. 그리고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 침상은 뭐가 필요하느냐? 고무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무포 한 장을 더 깔아줘가지고 준비해주는 것이고 크레들 침상.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크레들 침상이 조금 뭐 하기가 좋죠. 위침구가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죠. 그래서 무게에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뒷장에 저희가 사진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골절 환자 침상은 골절 부위의 고정 및 척추를 고정시키기 위해 등 근육을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이 골판 같은 게 있어요. 딱딱한 판. 그거를 꽉 깔아주는 게 딱딱한 침상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매트리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골절 환자는 말랑말랑한 매트리스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기구 한번 볼게요. 그림과 함께. 자, 사이드레일이라고 하는 거 환자의 이동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이드레일. 그래서 침대 옆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사이드레일입니다. 양옆에 다 있고요. 모래주머니 샌드백입니다. 우리 CV 순환기내과 환자들 많이 쓰고요. 또 우리 신장 투석 쪽 관련된 환자들 쓸 수 있습니다. 출혈의 방지나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래주머니. 여기 지금 이쪽에 혈관 조영술을 한 부위죠. 대퇴부. 서해부입니다. 서해.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실제 병원에서 쓰는 거는 얘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길기도 하고 이렇게 길기도 하고요. 짧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가지고 컴프레셔라고 해서 딱
이렇게 집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 부위를 눌러주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영수라고요. 계속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몇 시간을. 왜냐면 큰혈관을 만져놨기 때문에 출혈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큰 뭐라 해야 되죠? 멍이요. 어마어마한 멍이 듭니다. 피가 이 지혈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 근데 환자가 계속 누워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차 옴짝들짝 하는 거야. 엉덩이를 막 이렇게 힘들어. 등 베긴다고 그러죠. 사투리인가요? 그래서 등이 너무 깝깝하니까 막 움직이다가 저기 틀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이쪽에다가 아주 큰 멍이 드는 거죠. 그 멍 빠지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샌드백을 가장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정맥 주사용 걸 때 IV 폴대로 갑니다. IV 폴대. 이 같은 경우는 환자 정맥 수액거리죠. 잡고 있죠. 여기.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두 개 있는 거. 얘는 병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드렸는데 의약품 주입 펌프. 전 병원 가서 알았어요.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잘 모르다가 처음 가서 봤어. 그게 뭔지. 인퓨전 펌프입니다. 뭔가 수액을 아주 적은 소량 또는 일정 부분만 주입해야 됐을 경우 우리가 뭐 셀라인이 500cc다. 그럼 500cc에서 100cc만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분 전해질 대사 불균형이라든가 심장 부하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신장 관련해 가지고 이 수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수액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일정 용량만 줘야 되는데 거기서 500cc인데 거기서 300만 줘야 된다. 그럼 200cc를 내가 그거를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그 500cc를 걸어놓고 인퓨전 펌프로 세팅을 하면 그 볼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퓨전 펌프 하는 이유는 에어가 찼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디가 꼬여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막혔다 그러면 여기 안에가 클롯이라는 게 계속 울려요. 띠디디디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감시 역할을 해주는 정교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압을 가해가지고 용액이 일정한 속도로 정맥에 주입되도록 하는 장치다. 응급약물 및 소량의 주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또는 소아병동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인퓨전 펌프고요. 시린지 펌프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장용 렉탈 주사기 있어요. 주사기 중에 50cc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큰 주사기 있거든요. 그 주사기가 플루이드 대신해가지고 요 인퓨전 펌프보다 조금 더 길게 옆으로 깁니다. 그는 소아과에서 많이 쓰고요. 주사기에다가 뭐 100cc 등 이렇게 작은 용량을 넣고 진짜 조금씩 넣을 때 0.001cc 막 집어넣어야 할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필요할 때 이 펌프를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 중에 결혼을 하셨거나 아기를 낳아보실 분이 있다 보면 아마 무통주사 맞았을 때 이 기구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무통주사. 마약성 진통제를 쓰니까요. 몰핀을 믹스해가지고 소량씩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용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수액을 걸어놓으면 보호자나 환자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잘못 조작을 하거나 하면 플루이드 어때요? 정맥에다가 혈관이 꽂아져 있기 때문에 위로 풀로 트면 이 수액이 주르륵 들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냥 정상 노멀 셀라인도 막 들어가면 뭐가 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뭐가 거기에 섞어져 있다든가 중요한 약물 다 믹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믹스한 약물이 너무 빠른 시간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약물은 반드시 인퓨전 펌프 정교한 이 장치를 통해서 소량 주입하게끔 만든 정교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좀 많이 썼던 기구이기도 하고요. 소아과에서는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애들은 뭐 소아니까요. 뭐 1살, 2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발 지지대 풋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누워 있다면 이 발이 앞으로 이렇게 족저 굴곡입니다. 풋드롭.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풋드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대주는 겁니다. 이게 발 지지대. 큰 애들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생겼죠, 정말. 저는 이 사진 보고 어떤 거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씌워놨던 거 있죠. 팔이 이렇게 날리지 말라고. 그거 같아요. 탁자보라고 그랬나요? 식탁보라고 그랬나요? 식탁보.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 침구가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화상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피부과 화상 환자들. 외과에서 많이 쓰겠죠. 이렇게 붕 띄워놓으니까 좋죠.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집에서 연고 바르고 이렇게 이불이 닿으니까 바르지도 못하고 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옛날에 신규가 나섰을 때 대상포진이 걸려봤는데요. 대상포진 그 드레싱하고 집에서 이렇게 옆구리 이런 데 탁 막 물집 잡히거든요. 그걸 발라놓고 이불 덮을 수도 없고 안 덮을 수도 없고 막 힘들었는데 그때 딱 이런 게 맞는 도구였나 봅니다. 그리고 대전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시면 다리에 대퇴부죠. 허벅지, 하지, 외회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인지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는 무호흡 환자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이게 신체가 이렇게 퇴축되는 거예요. 근육도 소실되면서. 그래서 건장하시던 분이 병원 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수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위회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붙여주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손 두루마리 핸드롤입니다. 보시면 우리 손도 쫙 펴지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어느 정도 동그랗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롤, 붕대나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이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에 쓰는 것이 손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6가지 침상 보조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